승리할 건가,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세미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더 좋은 세상으로 강석호입니다. 우리 야당의 최대 난제는 현재 사람 찾기라는 겁니다. 현재 나라가 생사의 기로에서 헤맬 때 현 대통령이 정권의 이념 또 당파의 이익에 앞서 국가 보존과 국민 생명을 우선할 것이라는 기대는 이제 어렵게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야당은 무너진 운동장 보수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남 좌파가 현 정권의 위선을 상징한다면 강남 우파는 현재 야당의 고립을 대표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운동장 확장 없이는 정권을 되찾기 어렵다고 다들 말씀들을 합니다. 그러나 4번 타자 없는 구단, 운동장 안 넓혀서 못 넓혀서 우승한 적 있나요? 골 결정력을 가진 공격수 없는 축구단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서울 부산시장 후보를 찾아야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제13차 더 좋은 세상으로 오늘은 서울시장 후보로 본인이 서울시장의 가장 적임자다. 본인의 장점은 이것이다. 또 지난 국회에서 3선 의원을 역임하시고 상임위원장과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신 아주 경제통 KDI 출신인 경제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경제통 이혜운 후보님을 모시고 오늘 더불어 더 좋은 세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우리 회원이기도 하고요. 우리 이혜운 회원님 뜨거운 격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문제는 인물입니다. 내년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에서 이기려면 어떤 인물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먼저 우리 이혜운 후보님의 정견 발표를 들으시고 나머지 시간은 우리 회원님들과의 상호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제가 선거법 문제도 있고 해서 준비해온 원고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에 좀 자유롭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예. 정치 서울에서 경제 서울로 이혜훈이 답입니다. 그동안 서울시장 자리는 대권용 디딤돌처럼 인식되어서 서울시장은 자기 브랜드 만들기와 집권 기반 다지기에 치중하느라 제1순위로 챙겨야 할 서울시민의 삶은 뒷전이었습니다. 집값이 올라 서울을 떠나는 사람들로 인구 1000만 선이 무너졌는데도 대권주자 시장은 재생과 보존이라는 자기 브랜드만 고집하며 고급화되고 다양화된 서울 시민들 니즈에 걸맞는 새집 공급을 사실상 가로막음으로써 집값과 전세값의 동반 폭등을 초래했습니다. 새집을 대량 공급할 수 있는 빈 땅이 없는 서울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이 새집 공급의 사실상 유일한 방안인데도 재생과 보존을 자기 브랜드로 내세운 민주당 대권주자 시장 10년 동안 393개의 정비구역이 해제됐고 이로 인해서 26만 호가 공급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집값 폭등이라는 화약고에 기름을 깔아온 상황에서 문정부 23번의 잘못된 부동산 대책이 그 화약고에 불을 붙인 것입니다. 집값 폭등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대권시장이 공범인 셈입니다. 대신 서울 시민의 삶과 동떨어진 자기 브랜드 사업에는 시민들 혈세를 쏟아부었습니다. 550억을 들여서 매입한 노들섬에는 도시농업한다며 텃밭을 만들었지만 방문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도시 양봉에도
고층 빌딩 옥상에서 화분에 토마토 가꾸는 도시농업에도 세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제 대권주자 시장이 자기 브랜드를 만드느라 서울 시민의 삶을 팽개치는 정치 서울, 그 정치 서울을 끝낼 경제 시장이 필요합니다.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은 서울에 살게 해줄 경제 시장이 필요합니다. 집값이 비싸서, 일자리가 없어서 서울을 떠나는 사람이 없는 서울, 그런 서울을 만들 경제 시장이 필요합니다. 이해훈이 답입니다. 우선 집 걱정부터 덜어드리겠습니다. 자력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분들의 내 집 마련부터 돕겠습니다. 특히 생애 첫 주택 마련에 애로를 겪는 신혼부부와 육아부부들에게 지분 적립형 분양으로 내 집 마련의 길을 활짝 열겠습니다. 가칭 허니스카이, 허니는 신혼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스카이는 높은 고층 건물 뜻하는 거 아실 겁니다. 허니스카이를 한강변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올림픽 대로나 강변북로, 이것을 덮개화하면 한강변과 연결이 됩니다. 이것을 연결시키면 바로 재건축 단지의 정원처럼 쓸 수 있습니다. 경관과 휴식, 조망권, 이것을 선택하는 단지 내에 적용용 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지를 기부 체납받아서 신혼부부와 육아부부 전용동으로 초고층을 건설하는 방안입니다. 거기에는 어린이집, 놀이터, 병원, 각종 육아시설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임신과 출산과 육아와 재취업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체계 갖추겠습니다. 육아 맞춤형 시설입니다. 여기는 땅값은 없습니다. 당연히 올림픽 대로와 강변북로를 덮개화하는 것으로 생기는 땅과 맞바꾸기 때문에 땅값은 없습니다. 건축비는 얼마 들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젊은 층들이 감내할 수 있는 가격이 됩니다. 내 집 마련의 길을 열어드릴 것입니다. 흑수저 무주택자들이 절망하지 않는 서울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공약입니다.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와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공약입니다. 가칭 서울 블라씀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강북과 광서 4개 권역에 만들겠습니다. 80층짜리 직주 의문이라고들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직장, 주거, 의료, 문화, 복지, 공공서비스를 일체형으로 초고층 시설에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통 유발을 최소화합니다. 예를 들면 20개 층은 창업공간이나 사무공간으로 제공합니다. 10개 층 정도는 수영장, 헬스장, 병원, 우체국, 주민센터 지소, 그런 식의 의료나 문화나 공공서비스 복지공간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50개 층 정도는 주거공간으로 젊은 청년들에게 분양과 임대를 혼합해서 제공합니다. 전 세계 밀레니얼 세대들의 최신 트렌드가 뭐냐면 work, live and play, 일하고 거주하고 노는 곳을 한 곳에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힙스터 비어라고 합니다. 이런 힙스터 비어가 대세인 만큼 이런 젊은 층들에게, 밀레니얼 세대에게 직주 의문의 공간을 열어주고 이들을 서울 밀레니얼 세대가 창의적인 그 창의력을 뿜어내는 원천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초고층 빌딩 80층짜리를 강북과 강서 지역 4개 권역에 만들겠습니다. 서울 블라씀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가칭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공약입니다. 자력으로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계층들에 대해서는 극빈층이죠. 의식주 자체를 서울시가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시장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임을 분명히 못 받고 시장이 바뀌었다고, 정당이 바뀌었다고 늘렸다 줄였다 자기 맘대로 하지 못하게 조례로 확실히 못 받겠습니다. 그리고 집값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값하고 전셋값이 지금 동반폭등하고 있습니다. 이 동반폭등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공급확충밖에 없습니다. 공급확충은 공공공급과 민간공급을 확충하는 투트랙으로 하겠습니다. 공공공급은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자력으로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이분들을 겨냥한 지분 적립형 분양으로 토지 임대부 분양 등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강북과 강서 지역에는 초고빌 개발을, 그리고 도심, 사대문 안에 있는 도심에는 초고빌 개발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빌 개발로 추가되는 물량의 일정 부분을 공공임대로 공급하되 소셜 믹스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거 보셨겠지만 임대단지를 만든다고 하니까 여권의 국회의원, 심지어 구청장까지 나서서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허송세월만 되지 일이 되지를 않습니다. 기부 체납 비율을 낮추고 민간 개발에도 확대하는 방법으로 총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개발에만 고밀 개발을 허용하고 기부 체납을 과도하게 높이는 방법, 이런 방법, 지금 정부가 쓰고 있는 방법은 수익률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 자체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실행이 되지 않는 계획은 희망 고문일 뿐입니다. 그런 방법을 하지 않겠습니다. 실행될 수 있는 방법을 써서 총 공급 물량을 늘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공급이라는 것은 정비사업에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과 재건축입니다. 시장이 조합장 역할을 하겠습니다. 시장이 조합장처럼 뛰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노불량주택 요건도 완화하겠습니다. 기부 체납 비율 완화하고 일몰제 완화하고 직권해제 요건도 완화하고 직권해제 지역에는 시축필지 소유주에 대한 가중치도 조성하고 모든 방법 할 수 있는 거 다 하겠습니다. 정비사업 각 단계마다 시한을 둬서 속도감을 확실히 높이겠습니다. 이런 방법 쓰지 않으면 지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전세난 문정부 24번의 부동산 대책의 종합 결과물입니다. 잘못된 정책의 문제는 뭐냐면 그 정책을 폐기한다고 문제가 즉각 해소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책이 잉태한 재앙은 정책은 없어져도 질기게 남아서 길고 긴 고통을 안깁니다. 전세난의 전세 공급은 위축시키고 전세 수요는 증가시킨 23번의 규제 때문입니다. 임대타 3법 그리고 각종 실거주 요건을 강화한 이 두 가지는 기존 매물을 잠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을 지연시킨 거, 실거주 의무를 강화했던 분양가 상한제, 그 다음에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혜택 폐지 이런 것들은 신규 매물을 감소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또 로또 청약의 방풍을 불러온 분양가 상한제, 주택구입 자금 대출을 규제했던 거, 이런 것들은 전세 수요를 증가시켰습니다. 이것이 모두 어우러져서 전세 공급은 감소시키고 수요는 증가시켰습니다. 이렇게 전세난을 불러온 모든 규제를 원위치 할 수가 없다면 차선의 방법은 공급 확충입니다. 그런데 이 공급 확충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중장기 대책인 공급 확충과 단기 대책인 단기 대책을 동시에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 대책은 뭐냐? 단독주택을 2룸, 3룸, 다세대 다가구로 재건축하면 인허가와 세제와 금융과 설계를 지원하는 종합 패키지로 지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꼬마 빌딩 내에 장기 공실이 있는 것들을 사실 이거 오피스 빌딩이나 상가나 주거에 적합치 않은 것들로 되어 있는 것들을 주거로 전환하는 리모델링을 하면 장기 저리 융자를 해준다든지 이런 지원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10시에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대책을 보니까 되기가 어려운 대책들만 했어요. 이게 실행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이제 Q&A 시간에 분명히 저한테 물어보실 거라 왜 그게 실행이 되지가 않는지, 효과가 없는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난의 주범인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호텔방을 개조해서 임대하자 뭐 등등 혈세는 낭비하면서 국민 염장을 지르는 점입가경 방안들입니다. 긴급 경고합니다. 과도기 업무를 맡고 있는 시장 권한 대행은 광화문 광장 조성 사업은 물론 문정부가 시도하는 각종 매입 사업 등 신규 사업과 조치는 일절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곧 선출될 새 시장에게 일머리가 훤한 경제시장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하는 잘못된 정책이 초래할 고통과 폐해는 질기기에 남아서 길고 긴 고통을 안기기 때문에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서울 최대의 고통거리인 주택 문제에 우선 집중하고 정도 600년인 서울, 이 서울을 어떻게 하면 미래를 여는 서울, 세계로 뛰는 서울, 그리고 시민을 품는 서울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 많이 있지만 다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서울형 실리콘밸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4차 산업인재 50만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그리고 서울형 오픈 API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서울에 있는 각종 풀무시장을 비롯한 우리 재래시장들을 테마시장으로 어떻게 특성화해 나갈 것인가, 그 다음에 김포공항과 영조공항의 그 노선 배치를 어떻게 잘 조정해서 동북아 경제 허브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 한류, 우리 앞으로 미래 먹거리인 한류를 또 창동에 있는 한류 아레나가 개막하는 시대에 맞춰서 어떻게 우리가 붐업을 시켜나갈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보관이 있지만 그것을 오늘 다 말씀드리면 언론이 다 써주지도 못하시고 시간도 모자라고 그러실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은 차차 말씀드리는 기회를 순차적으로 갖겠습니다. 제가 2014년에 서울시장 출마를 하면서 32개 공약을 하루에 말씀드렸더니 한 개도 안 써주시더라고요.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공약은 한꺼번에 절대 말씀드리는 거 아니구나. 한 번에 2-3개씩만 말씀드리는 거구나. 제가 그때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3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허니스카이, 신혼부부, 육아부부에게 특화된 한강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초고층 신혼부부, 육아부부 전용동을 만드는 그 공약 하나, 그 다음에 서울 블라썸이라고 청년들에게 80층짜리 강북과 강서의 4개 권역에 각각 직주 의문 일체형을 만드는 거, 그거 말씀드렸고, 청년 공약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춘 프리패스입니다. 청춘 프리패스는 19세에서 30세 청년들에게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 대금을 받지 않고 아이들이 무료로 이동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왜 19세냐? 고등학교 졸업하는 연령을 19세로 잡았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초중고는 감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이 감면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 때까지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학교에 묶여가지고 별로 지하철을 타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돌아다닐 여건도 되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정말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더 많이 이동하고 더 많은 세상을 경험해야 될 시점부터 아이들에게 지하철 그 감면이 없어집니다. 근데 저는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이 이동하면서 더 많은 경험을 해야만 우리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지하철 무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필요한 계층이 저는 19세에서 30세 더 배우고 취업을 위해서 더 뛰어다니는 이 우리 청년들에게 지하철 요금이 무료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당장 나오는 질문이 돈이 어딨냐? 무슨 돈으로 하냐? 그러실 겁니다. 자세한 계획은 사실 가지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정자치를 한다고 하지만 그 재정자치에 걸맞는 소위 재정주권은 성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재정주권의 성취를 통해서도 하고 그 다음에 기존 요금 체계가 지금 굉장히 불합리한 면이 많습니다. 거리나 구간과 그 다음에 시간대 조정 그리고 횟수 조정 등등 굉장히 불합리한 면이 많은데 이 기존 요금 체제의 합리화를 통해서도 상당한 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지금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이미 두 기관이 합병을 했습니다. 합병을 할 때는 두 기관의 경영 효율을 통해서 많은 재정이 절감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아직 이 효율화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효율화를 마무리를 통해서 우리가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검토를 했고 이것은 얼마의 재정이 들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재정이 효율화될 수 있다. 많은 고민을 했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춘 프리패스를 통해서 우리 젊은 세대, 우리 미래 세대의 이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블라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얹으면 이 80층짜리 직주 일체형입니다.
여기에는 아까 창업공간하고 사무공간을 지원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꼭 얹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서울이 4차 산업혁명의 선도기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의 행정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행정 데이터는 저는 오픈 API를 통해서 일반에게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장은 반드시 그걸 해야 되고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편의를 통해서 서울 시민의 여러 가지 삶의 질을 높여질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트리거하는 하나의 마중물이 됩니다. 수많은 산업과 서비스가 여기서 창출이 되고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데 그것을 서울 블라썸이라는 80층짜리 세우는 그곳에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4차 산업 인재 50만 명을 양성하는 일도 서울 블라썸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코딩이다, 그 다음에 가상현실이다, AI다, 빅데이터다, IoT다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도 블록체인 하나 만드는 기술이 우리 젊은 인재들이 해낼 수 있는 숫자가 부족합니다. 그런 것들을 교육시키고 4차 산업을 이끌고 갈 우리 인재들을 양성하는 일, 그 다음에 그 인재들에게 오픈 API를 제공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와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일, 이런 일들이 서울 블라썸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선도해 나가는 것이 저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 4차 산업혁명을 끌고 가는 일,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만들어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50년, 100년을 먹여 살리는 일, 이게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왜 이해운인가 하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려면 경제통이 답입니다. 경제통이라야 가능합니다. 경제통 이해운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경제시장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해운의 이력서, 경제 그 자체라고 봅니다. 쭉 여기에 썼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일일이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력서 보시면 제 평생 이력서 자체가 경제라는 사실을 쭉 썼습니다.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의정활동 12년 동안에 이뤄낸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종부세 6,342억 원이 환급될 때 저 혼자 한 것은 아니지만 앞장서서 법안을 발의하고 위헌 소송이 이루어졌을 때, 그 위헌 판결이 이루어졌을 때 제가 낸 법안대로 위헌 판결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 언론들이 그래도 이해운의 공이 컸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그런 일들, 그리고 부당한 재건축 부담이 1,126억이 취소됐을 때, 또 분양가 상한제 이 정부가 그렇게 부당하게 밀어붙였을 때 지속적으로 이것이 왜 부당한지, 그리고 왜 이게 문제가 있는지 등등을 제기했을 때 결국 유예가 이끌어내졌을 때 많은 언론이 이해운이 고생했다, 이해운이 이끌어냈다고 평가해 주셨던 거, 그리고 제가 있었던 지역구에서 63개 재건축 단지가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던 상황에서 39개가 사실상 안착되고 완료됐을 때 성사시켜냈던 일들, 이런 일들이 그래도 경제통 이해운의 논리와 끈질긴 설득이 빚어낸 성과가 아닐까 감히 생각하고, 결국은 경제통이 해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은 강남과 강북을 모두 알고 있는 경제통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험지 차출이라는 당의 명령에 따라서 동대문으로 갔을 때, 동대문에 가서 많이 보고 배우고 지금도 함께 호흡하고 있는 것은, 제가 강남에서 싸운 경험과 강북에서 싸운 경험이 강남북 문제를 모두 볼 수 있는 균형된 시각을 갖게 해줬다, 그렇게 감히 자부하고, 지금은 강남과 강북의 문제를 함께 균형된 시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머리가 훤하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중도 보수에서 가면 산 넘어 산입니다. 25명의 구청장 중에 24명이 민주당 소속, 109명의 시의원 중에 102명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논리로 설득하고 무엇이 서울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지, 그래서 시민들의 표를 먹고 살아야 되는 바로 당신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논리적으로 설득해내고 뚫어내야 되는, 그리고 위장된 속임수에 휘둘리지 않아야 되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일머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수 중도 입장에서는 이번 시장이 일을 잘 못해내면 대권 가도에도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을 잘해낼 일머리 아는 시장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입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 말씀드렸고요. 질문하실 거, 또 의견 주실 거 따끔하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간단 요약하게 핵심적으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질의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몇 가지 사항 한번 질의해 볼까 합니다. 첫째, 세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 우리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핵심 이슈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또 두 번째로 만에 하나 우리 이혜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된다 하시더라도 민주당 서울시에는 민주당 시의원이 거의 98% 이상, 구청장, 구의원 대다수가 이제 민주당 인사들로 채워져 있는데, 과거에 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 민주당 도의원 또 등등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되는데, 혹시 시장이 된다면 거기에 따르는 당선되더라도 쉽지 않다고 보는데 대책 방안을 혹시 있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 수도 이전,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반대를 하고 이 이슈가 서울시장 우리 국민의힘 후보는 오히려 플러스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천도를 한다면은 수도권 집중 현상과 인구 분산 문제, 취업 균형 발전, 주택 가격이 등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이 후보의 견해는 어떠한 건지 그 세 가지를 간단 요약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일단 핵심적인 이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값하고 전셋값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금 문제. 제가 보기에는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때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가중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10시에 나온 대책만 보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대책이 아니고 이거는 오히려 국민들 염장을 더 지르는 일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째 보면은 장기 공실이 된 공공임대를 지금 현재 기준에 따라서 공급하겠다. 얘기는 뭐냐면 현재 공공임대라는 건 월세입니다. 보증부 월세. 보증부 월세를 현재 기준대로 하겠다. 그 월세를 더 내겠다는 얘기죠. 전세 대책으로 나올 수 없는 얘기를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12일 연말이 돼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12월 연말부터는 전세로 전환해서 새 입주자를 모집하겠다. 12월까지 해도 안 돼서 전세로 전환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전세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기 공실이 3개월 이상 된 공공임대란 얘기는 지금 임대 물량이 하나만 나오더라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라도 나올까봐 지금 며칠째 줄을 서는 거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 정도로 매물이 풍기예요. 그런데도 3개월 이상 장기로 공실이 있는 거는 어떤 집들이냐. 입지가 좋지 않거나 크기가 맞지 않는 겁니다. 입지가 완전히 외지나 외곽이라서 사람들이 원치 않는 곳이거나, 아니면 크기가 원룸이나 이래서 2개짜리나 방 2개짜리나 투룸, 3룸을 원하는 사람한테 맞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을 공급한다고 지금 이 끌어오르는 전세 수요를 해결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안 되는 대책인 거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대책을 지금 저렇게 내놓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더 가중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잘 아시다시피 내년 2월에는 신학기 이사철이 맞물려서 전세 수요는 훨씬 더 늘어납니다. 해마다 2월이 제일 전세 수요가 피크를 찍는 때입니다. 그런데 2월이 되면 이 문제가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내년 4월 7일 날 있는 보궐선거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집값, 전세값,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6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될 걸로 예상이 돼 있는 보유세인 종부세 인상, 그리고 양도세 중과, 이 문제가 이제 점점 더 뜨겁게 달아오르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이슈는 전셋값, 집값, 저는 세금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이 정부의 실정이 점점 더 국민들에게 알려져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기만 하면 국민들이 정확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당선되더라도 민주당 시의원이 많고 구청장 일변도인데 이거 과연 보수 중도 진영의 시장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런 상태에 가서 정치적인 이슈로 정치시장이 가면 일은 더 꼬이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제시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서 진영 싸움을 벌이는 중도 보수 쪽에서 시장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정치 싸움을 일삼는 사람이 가면 아무 일도 안 됩니다.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정치 싸움으로 날이 새고 끝나버립니다. 그쪽도 결상전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아무 일도 못해서 1년 후에 빈손으로 대선에 임하게 되고, 대선에 임하는 중도 보수는 상처투성이가 돼서 대선에도 그 중도 보수 시장이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중도 보수 쪽에서 나가는 시장은 경제 시장이 나가서, 사실 경제 문제는 이념도 떠나고 진영도 떠나서 서울 시민의 삶을 가지고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구청장들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서울 시민의 삶은 그 사람들도 외면하고 내팽개칠 수만은 없습니다. 서울 시민의 삶에 이게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이걸 해야지 당신한테도 결국은 그분들도, 왜냐하면 2022년 바로 1년 후에는 자기 선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신도 당신 선거에 이게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 일이 다 풀리지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풀리지 않겠나. 그러니까 정치시장이 가면 최악이라고 봅니다. 특히 대권을 염두에 둔 사람이 가면 저쪽은 저쪽대로 결상전을 아무것도 못하게 나올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아무 일도 못할 거고, 그래서 결국은 경제시장이 나가는 것만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나마 최악을 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수도 이전, 저쪽에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 나온 것이야말로 정말 서울 시민의 삶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자기들 정치 정쟁에만 몰입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이미 행정수도는 사실상 이전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부가 거의 다 내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입법부인 국회를 옮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수도를 옮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수도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그 공약이면 저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당당하게 공약으로 내걸고 서울 시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거를 서울 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용기도 없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오기도 전에 국회에서 그냥 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자기들이 국회에서 의석의 힘을 빌어서 그냥 국회에서 표기를 붙이고 말겠다는 저렇게 비겁한 발상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4월 재보궐 해서 이것을 민주당의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아주 명확하고 실질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우리 회원님들 질의하실 분. 이건 지하철 프리패스라고 그랬는데 지금 청소년들이 지금 지하철 요금이 거의 한 절반 요금을 받거든요. 네, 1,250원에서 750원으로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9세에서 30대라고 하셨죠? 네. 우리 표권이 있는 고4하면 18세인데 19세, 30대를 완전히 무료화할 때 그러한 무료화를 프리패스를 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네. 거기에 청소년은 지금 한 60% 정도 요금을 내는데 19세 이상은 무료할 때 그런 어떤 그 문제가 없겠는지 하는 거. 그다음에 18세, 왜 굳이 18세, 19세부터 하시는 건지, 18세 돌려 유권자들인데. 두 번째는 경제통이라고 하셔서 뭐 잘하는데 경제통으로서 경제를 실질적으로 어떤 실물에 뭘 한 게 있으신지 학구적으로 박사나 뭐 이런 건 뭐 충분히 알고요. 그 다음에 그 일자리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 정책에 80층 고층 빌딩을 지어서 주거복합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자리가 되려면 기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4,000원 중심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80층 붙인다고 해서 기업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기업은 들어올진 모르겠지만 일단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규모의 청년들 창업이 많이 활발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부지를 어디라고 이제 마음에 든 곳은 있지만 여기서 이제 어디다라고 부지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이제 뭐 땅값 문제도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자리는 말씀 안 드리지만 대부분이 지금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시유지를 가지고 이렇게 대규모 복합 건물을 지을 경우에 이제 규제를 풀어서 용적률을 상향하고 뭐 1000%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땅값은 거의 안 들고 수익률은 상당히 나는 형태로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렴한 임대료로 창업 공간과 비즈니스 공간을 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청년들이 창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소규모 자본으로 조그만 가게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올 수가 있고 제가 보기에 이건 아마 불티나게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경제 실물 뭘 한 게 있냐 실제 뭐 실물 경제 예를 들면 뭐 비즈니스를 한다던가 그런 거는 한 적 없습니다. 제 이력서는 대학에서 연구소에서 경제 문제를 고민하고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지만 그리고 국회에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경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 정부에서 중소기업 관련한 많은 정책들을 세우신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왜 18세가 아니고 19세냐 그러셨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감면을 받기 때문에 감면 받고 감면이 없어지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시점부터 잡았습니다. 그럼 고등학교까지는 왜 감면이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공짜냐 이걸 물어보실 것 같은데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대부분 학교와 집을 왔다 갔다 하지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지하철을 많이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원거리로 많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지하철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이후 시점을 잡았습니다. 네. 네. 혹시 우리나라 지금 벤처나 이런 데 창업 성공률이 네. 그래서 몇 년이 걸려서 기업화되고 IPO되고 창업은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는 있지만 사실 창업이라는 것은 하나 더요? 네. 그다음에 창업을 하려면은 그 실리콘밸리처럼 그 클러스터화 돼야 되는데 네. 건물만 있다고 창업이 되는 게 아이, 아니고 그렇죠. 팔로와 연결돼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저 건물만 네. 인프라만 있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건물만 있다고 가능하지 않죠. 그리고 창업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벤처라는 게 성공률이 10%도 안 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젊은 청년들이 대기업에 가고 중소기업에 가고 그런 이제 직업 활로도 하나 있는 것이지만 그런 것은 이미 이제 사회가 어느 정도 우리가 안정화돼 있고 많은 길이 열려 있는데 젊은이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길에 대한 지원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창업도 하나의 공간에서 집적화되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간도 필요하지만 공간 이외에 여러 가지 인큐베이팅 또 컨설팅 또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를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이 클러스터화되고 집적화되면 어떻게 보면은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하나의 고층 아까 말씀드린 서울 블라썸이라는 하나의 고층 건물 일체형을 만들어서 집적화된 효과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예. 여러 방안 중에 하나인 거지 요거 하나만 가지고 뭐 만병통치약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백성주 의원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시면서 정치시장이냐 경제시장이냐를 구분해서 말씀하시고 경제시장이 되겠다. 정치시장하고 경제시장 말씀하신 앞으로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 시민들의 경제 문제 전념하게 되는 뜻은 알겠는데 정치시장과 경제시장의 어떤 그 차이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이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보수 세력 입장에서는 오히려 우리 당의 후보가 서울시장 정치적 거인, 정치시장이 좀 되길 바라는 요소가 많아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했지만 서울시를 맡아서 다음 대선을 승리를 이끌려면 그저 정치력이 필요하거든요. 그 모든 보수 세력을 아울러서 보수의 새로운 어떤 입지를 강화시키는. 또 처음부터 경제시장 되겠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보수 세력의 기대는 정치시장이 되길 바랍니다. 서울시가 거기 상징성을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기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정치 시장이 되길 바라는 이런 보수세력 기대에 대해서 그래서 보수세력 상징성을 대표성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선배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정말 잘 아는데 지금은 그 정치 시장이 오랫동안 서울시를 망가뜨려 온 부분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의 식상함 때문에 정치 시장을 배격하는 그런 그 정서가 굉장히 서울에 깔려 있다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서울시의 현실이 25개 구청장 중에 24개, 109명 중에 102명 이런 구도가 정치 시장으로 들어가서 정치적인 시장을 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버릴 그런 구도가 돼 있다는 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우리가 원하는 바가 결국은 서울시정을 잘해서 대권에 도움이 되려는 똑같은 전략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접근이 정치로 했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버릴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접근을 경제로 해서 결국은 시정을 잘 성공적으로 하고 대권의 디딤돌이 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정치시장, 경제시장 잘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다음 회원님.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의 포퓰리즘 정책의 하나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18세, 30세 청년들에게 지하철을 무료로 해주는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다른 나라는 65세 무료로 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네, 글쎄요. 예. 그다음에 80층 건물을 짓는다고 아까 하셨는데 짓는데 시간이 얼마를 지금 계획하고 걸린다고. 사실 이게 이제 CUG인데다가 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질문을 다 마치고 할까요? 예. 그러면 80층 건물을 짓는 것을 누가 짓느냐, 서울시청이 짓는 거냐, 아니면 민간이 짓는 거냐, 그거 관리를 그럼 누가 하는 거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의 그 장기적인 발전 계획, 말하자면 지금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이후에 10년 동안 거의 박 시장이 처음부터 말하기를 나는 일 안 하면 시장이 되겠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10년 동안 오로지 예산을 갖다 나눠주는 데만 다 해가지고 시에 사실은 박 시장 이후에 뭐 서울시의 변화 발전된 것 하나도 없고, 지금 한다는 것은 이제 광장을 다시 그거 한 지가 한 10년 조금 넘었는데 그걸 다시 또 뜯어내는 일을 시작을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발전 계획에 대해서 어떤 그 생각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건도 아까 24명의 구청장, 또 우리 보수 측이 이제 1명의 구청장, 6명의 시의원, 3분의 1밖에 안 되는 구의원이 있는데, 이러한 그 조직적인 열쇠를 이렇게 후보가 되신다면 뒤집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신감, 그거에 대한 방안, 있는지 한번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도 이전 계획을 여당이 좀 내세워서 거기에 대한 반대를 통해서 서울 시민들을 설득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그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이 많은데 일단 잠깐만요. 답변하시고. 조금 줬고요. 네. 예, 저기 아까 청춘 필터에서 포퓰리즘 아니냐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치면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건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포퓰리즘이라는 거는 투자는 없이 어떻게 보면 소모성, 낭비성 세금 퍼주기가 저는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포퓰리즘과는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하철 무료로 주는 거와 젊은 청년들에게, 지금 젊은 청년들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게 한 달에 한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지하철 요금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젊은 청년들에게는 꽤 부담이 되는 돈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요즘 아이들 이렇게 인터넷에서 오고 가는 얘기들을 보면 코로나로 집에만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지하철 요금 때문에 친구들 만나는 모임에도 잘 못 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친구들 만나는 모임뿐만이 아니라 취업 활동을 해야 되면 여러 군데 알아보러도 다녀야 되고 자기 개발의 기회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교육의 기회, 자기 개발의 기회 등등을 열어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저는 청년들에게는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사실 이걸 저희가 요금도 뽑아보고 재원 조달 계획도 제가 열심히 많이 뽑아봤는데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이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80층 건물은 그러면 누가 하느냐, 이게 CUG가 몇 군데 제가 봐둔 곳이 있습니다. 꽤 부지도 크고요. 이걸 해봤더니 8,000평 정도만 돼도 충분합니다. 부지 면적이. 우리 롯데가 123층 저거를 했는데 123층까지 올리지 않고 80층까지만 올리는 것인데 123층 올리는 것도 부지 면적이 10,000평이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지금 몇 군데 부지가 있습니다. 저기 이제 강서와 강북을 제가 했지만 강남에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CUG를 가지고 시가 바로 하기 시작하면 사실 뭐 용적률 올리고 규제 풀고 하는 거는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금방 되는 거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리고요. SH공사가 사실은 부채는 많이 있는 걸로 돼 있지만 적자는 나지 않는 곳입니다. 부채가 많이 있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문정부 들어서 매입용 임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임대한 거는 부채로 잡혀서 그런 거지 저게 실질적인 악성 부채는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땅값은 들지 않는데 임대를 하게 되면 50층은 전부 다 주거가 분양 또는 임대로 나가니까 이게 상당히 수익성이 좋고 20개 층도 창업 공간이나 비즈니스 공간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것도 수익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병원, 뭐 수영장, 헬스장 이런 것들도 거의 상당히 수익성이 좋은 공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SH 입장에서는 적자날 일도 아니고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라 이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박 시장 무예 시장. 제가 발전계. 사실은 보면 정말 이 정치 시장에 대해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런 시장은 다시는 나타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한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어떻게 시장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으며 그런 사람이 시장에 당선이 될 수가 있는지. 서울 시민의 삶을 완전히 내팽개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들어와서 그동안 서울 시민의 삶을 가장 융성하게 해줄 도시 인프라들을 전부 중단시켰습니다. 제가 동대문에 있지만 동대문 바로 옆에 그 지나는 동부간선 지하화 그걸 모두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재물토끼 지하화 그것도 중단시켰잖아요. 서울시의 곳곳에 그 가장 중요한 교통간선망들을 이 사람이 다 막았습니다. 된 게 없어요. 아니 되고 있던 사업들을 다 막았습니다. 서울시 곳곳에 진행되고 있던 경전철 사업들 다 막지 않았습니까? 기가 막힌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서울시의 발전 계획 자기가 추가로 만들지 않은 것도 기가 막힌데 이미 오 시장이 하고 있던 사업들 진행되고 있던 사업들을 막지 않았습니까? 정말 서울 시민의 삶을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은 다시 나타나면 안 된다.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했냐? 자기 대권 브랜드 때문에 이렇게 한 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 뭐 보존과 재생이라는 자기 브랜드. 아까 제가 주택 얘기를 했지만 왜 그럼 서울의 집값이 이렇게 폭등을 했냐? 그 기름을 깔아온 거는 서울시장이 자기 재생과 보존이란 브랜드 만드느라고 정비구역, 정비사업을 393개를 해제했습니다. 393개면요. 정비구역 서울에 큰 거는 10,000세대가 넘는 정비구역입니다. 근데 그거를 393개를 해제하는 바람에 26만 호가 공급이 안 된 거잖아요. 26만 호가 공급이 됐으면 집값이 이렇게 폭등을 안 합니다. 아무리 문정부가 23번의 대책을 이렇게 엉망으로 해도 웬만큼 공급이 되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지경이 되게 한 거는 정말 그 대권 시장, 정치 노름한 시장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전 계획은 서울은 빈 땅이 거의 없습니다. 대규모로 새 집을 지을 곳이. 결국은 있던 집을 뜯어서 새로 짓는 정비사업 말고는 대량 공급이 불가능한 도시가 서울 아닙니까? 그러면 합법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되고 있는 정비사업을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정비사업이 사람들이 동의를 잘 못 얻거나 등등 여러 가지에 의해서 이게 진도가 늦으면 서울시장이 발통을 달고 조합창처럼 뛰어야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빨리빨리 달개를 달고 달려가게 해줘야죠. 발전 계획은 저는 민간이 하는 일들을 시장이 가로막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민간이 못하는 일들을 시장이 공공은 마음껏 할 수 있게
재정을 부어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박대동 의원님.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즉각 중단해야 되고 이거는 정말 다음 시장이 하도록 해야 될 일을 왜 지금 권한도 없는 권한 대행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 권한 없는 사람이거든요. 서울 시민이 뽑은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왜 이 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합니까? 중단하셔야 됩니다. 예. 통으로서 정말 소중한 자산인 이현 의원님 서울시장에 도전한다는 그 열정에 대해서 동원의 박수를 보내면서 경제를 같이 공부했던 사람 입장에서 한두 가지만 좀 무슨 얘기를 좀 지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아마 같은 걸 공감하실 텐데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도로 늘고 있습니다. 이게 백신이 개발되지만 제가 보건대는 내년 말까지는 이 상태로 제대로 가지 않을까 보여지고 또 우리 경제 사회 문화도 언택트 구조로 바뀌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 와중에 점점 더 자영업자들은 또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이런 이제 상황으로 우리 경제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런 점에서 경제시장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은 이제 방점을 잘 찍으신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이 민주당의 그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화두를 던졌고 또 우리 비대위에서 우리 또 김종인 위원장께서 한번 문제를 화두를 제시하신 기본소득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건 한번 좀 반드시 우리가 짚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결국 표를 받아야 되니까 선거는 현실인데 젊은 여성들이 우리 당에 대한 좀 냉담하다는 건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걸 보시는지 아니면 이념적인 것을 보시는지 그러면 표를 얻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가가는 것이 좋겠는지 대안이 있었으면 아까 청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을 뭐 말씀을 하셨고 기왕의 말씀 가운데 어젠가 뭐 제가 알고 있기는 금태섭 의원이 서울시장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야권은 하나가 되어야 선거가 된다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 경쟁자들과 어떻게 단일화를 이루어갈 수 있겠는지 개인적인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본소득 문제는 저는 평소에 생각이 그렇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화두다. 올 것이 왔다. 그런데 너무 빨리 왔다. 사실 기본소득이라는 게 실리콘밸리에서 사실 극우파들이 얘기한 이유는 자본이 모든 것을 대체해가지고 자본이라는 건 여기서 돈이라기보다는 이제 기계죠. 그런 것들이 대체해서 노동이 거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세대가 왔을 때 뭐 대부분이 일하라는 사회가 왔는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면 뭘로 먹고 사느냐. 그랬을 때 그 사람들에게도 뭔가 일정한 소득을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 지금 사회는 오늘의 2020년의 대한민국은 그런 사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몇십 년 후에는 그런 사회가 올지 모르지만 그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기본소득 논의가 2020년의 대한민국에서 지금 얘기할 만한 화두인가? 저는 이제 이재명 지사님이 너무 빨리 우리한테 아직은 맞지 않는 화두를 좀 꺼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그게 지금 이제 그분이 꺼내시는 바람에 우리가 다 그 화두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휘몰리게 됐다면 그러면은 지금까지 있던 우리 모든 복지수당을 다 통폐합을 해서 중복과 누락을 정리하는 하나의 계기로 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동안 이제 우리 김종석 의원님 등등 우리가 경제학자들이 늘 얘기하던 소위 부의 인컴, 부의 소득세제 그 뭐 우리가 너무 이름을 어렵게 붙이는 바람에 우리가 반향을 잘 못 얻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거를 안심소득이란 좀 쉬운 이름으로 붙이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하는 사실 언더인컴 텍스 쪽으로 저는 방향을 트는 것이 오히려 더 생산적인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기본소득이 얘기하는 그 방향, 지금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온갖 복지, 수당, 뭐 중복과 누락이 막 중첩돼 있는 여기에다가 기본소득을 더 추가로 주자, 이런 논의는 저는 좀 비효율적일 것 같고, 그거보다 지금까지는 모든 복지, 수당, 중복과 누락이 중첩돼 있는 이거와 기본소득을 모두 합쳐서 중복과 누락을 다 제거해가지고 좀 효율적인 종합적인 복지를 한번 고민해보자, 그렇게 가는 방향이 저는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젊은 여성들 우리한테 왜 표를 안 주냐, 이거 제가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젊은 여성이었던 시절에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우리 당에 와보면 젊은 여성에 대한 배려는 하지 않고 젊은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일단 안중에 없어요. 안중에 없으면서 그 사람들 표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제일 최근에 얘가 여성 가점 문제예요. 여성 가점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서 무슨 여성들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지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여성의 마음을 너무 모르셔요. 그리고 이제 나가서 언론이나 이런 데 툭툭 내뱉는 말이 여성들의 가슴에 상처 주는 말들을 너무 쉽게 하면서 여성들 표를 어떻게 하면 얻을까? 여성 마음을 아는 것부터, 여성들 마음을 보듬고 감싸는 것부터 하시는 게 먼저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발 여성들 가슴에 상처 주는 말부터 좀 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념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이거는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여성들 마음을 모르는 것. 그 다음에 뭐 특정인을 거명할 필요도 없이 범야권의 후보를 어떻게 선출하는 게 좋으냐. 저는 그런 분들이 밖에서 연기만 피우지 말고 하겠으면 당당하게 선언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연기만 피우는지 당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할 생각 있으면 나오십시오. 나와서 들어와서 같이 붙든지, 당당한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당당한 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계속 연기만 피우고 본인이 나올지 말지를 얘기 안 하는 사람을 계속 기다리면서 제1야당이, 그것도 공당이 본인들의 이제 우리들의 스케줄을 확정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은 저는 우리한테 손해라고 봅니다. 그럴 필요 없이 제1야당인 공당인 우리의 스케줄대로 가고 자기의 의사를 표명하면 그때 들어오든지 말든지 하고, 만약 계속 안 들어오면 우리는 우리 후보를 선출하고 그때까지 안 들어오면 나중에 마지막 단계에서 단일화를 하든 하면 되는 거지, 들어올지 말지 나올지 말지 의사도 표명 안 하는 연기 같은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은 저는 현명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승리에도 유리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동료 경제학자로서 정말 잘 되길 바랍니다. 또 저한테는 정치 선배고 많이 가르쳐주시는데, 지금 그 복지 얘기를 하셨는데 우선 강남북 간의 격차 해소, 이것도 분명히 이슈가 되고 논쟁이 될 거예요. 그래서 후보가 되시면은 그 점에 관해서 좀 많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기본소득이라는 게 어쨌거나 국민의힘에 지금 제1 공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명칭만 기본소득이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요. 안심소득도 있고 네거티브 인컴 텍스도 있고, 지금 내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기본소득은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최저소득 보장제 쪽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김문수 지사가 입후보했을 때 제가 공약 개발에 참여했었는데 서울형 최저소득 보장제라는 거를 만들어서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강남북 경제 격차뿐 아니라 이런 서울 시민의 기본 복지 제도에 대해서 어떤 큰 구상이 이해훈 후보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혜선 의원님, 여기 질문이 하고. 짧으니까 하시고 두 분. 네, 오늘 이해훈 의원님 아주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저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제가 모르는 많은 그런 얘기를 하고 참 역시 내공이 있고 실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거에는 다시 한번 절감을 했습니다만, 이제 원론적으로는 우리 이해훈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정치적인 무슨 자기의 대권을 이루기 위한 지나가는 자리 비슷하게 이용한다는 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현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뭐 서울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서울 이외의 곳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서울 시민으로서 쭉 자라왔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장이라는 자리, 그 자리는 단순히 행정가로서의 역할보다는 뭔가 우리 그 대한민국의 뭔가 큰 지도자로서의 그런 그 자리매김을 하는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 보수가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상태에서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들어도 구체적인 무슨 정책이 결국에 가서는 그런 정책도 이슈가 되겠죠. 하지만 결국 지금 이 국민의힘이라는, 어차피 이혜원 의원님은 국민의힘 후보로서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 지금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인데 결국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초반에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오거돈 시장 사건이 터졌을 때만 해도 주변에서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어렵겠다라는 얘기가 중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러다가 이거 과연 되는 거냐? 우선 그 왜일까요? 그게 무슨 정책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결국은 다음 선거는 결국은 이 일반적인 이 국민의힘이라는 당에 대한 이미지랄까, 이거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지금 역할에 대해서, 제1야당의 역할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경우에는 뭔가 비상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3의 지대에 있는 분들 얘기가 거론이 될 때 연기만 피우지 말고 당당히 나와라. 우리는 공당구조에 그거를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그렇게 수동적인 입장에서 과연 우리가 얘기할 만큼 여유가 있는 상황인가? 어떻게든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모으게 해야 되는 거는 그거는 지금 당에 있는 사람들만의 역할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을 지금 꿈꾸는 사람이라면 우선 내가 서울시장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누구든지 나와서 빨리 우리 쪽 편에 있는 분이 서울시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관심을, 국민들의 관심을 우리가 모아올 수 있을까? 설사 우리한테 손해가 좀 되는 이 한이 있더라도 어떤 식으로 뭐 미스터 트롯이든 어떤 형식이든 그런 형식을 빨리 만들어서라도 국민들의 관심을 이쪽으로 땡겨서 그 뒤에 누가 되느냐는 건 그 다음의 문제고, 그런 식의 좀 절박함과 그런 것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에 좀 더 뭔가 요구도 하시고, 당에 지금 국민의힘에 아무도 관심을 안 갖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를 그냥 단순히 기다린다, 이런 입장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번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에 나오시는 분들이야말로 지금 단순히 서울시장 한 자리, 부산시장 한 자리를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체적인 정책도 정책이고 공약도 공약이지만은 어떻게 하면 이 서울시장 선거가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그 관심, 그리고 지금 현 정부에 대한 이 실망, 분노, 이거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여망이 있다라는 그런 인식하에 혹시 이혜원 그 의원님께서 이런 그 상황을 우리가 타개하고 어떻게 하면 이번 이 보궐선거, 이 중요한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관심을 모으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에 이혜원 의원께서 내가 뭔가를 좀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보관이라든지 그런 게 없으신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에 대해서 답변할까요? 네. 네, 김종석 선배님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보면 이제 강남북 격차에 대해서 어떤 보관이 있냐. 박원순 시장이 늘 주장한 게 강남북 격차를 본인은 완화하겠다. 이게 민주당의 입만 열면 하는 소리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일머리를 몰라가지고 강남북 격차를 계속 더 벌렸습니다. 민주당 시장 10년 만에 시작할 때보다 시작한 후가 더 벌어졌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정비구역 해제를 393개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비구역 해제를 한 그 현황을 보면 강남은 0.1%만 해제가 됐어요. 근데 성북구라든지 이런 강북은 보고 12.5%씩 막 해제를 했어요. 이걸 이제 일몰제 이런 거를 막 도입을 해놓으니까 조합이 그러니까 추진위가 설립되는데 2년 안에 설립을 못하면 무조건 집권 해제 시장이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강북은 강북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진도가 만약에 느리잖아요. 그럼 무조건 막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강남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해제를 할 만큼 뭐 일이 잘 안 되면 여러 가지 안전판들을 걸어가지고 일부를 피해가는 방법들을 다 강구를 해놔요. 그럼 해제가 안 되죠. 그래서 강남은 거의 해제가 안 되는데 강북은 다 해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일머리를 잘 모르다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이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 강남은 재건축 재개발이 막 되는데 강북은 재개발 재건축이 대부분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집값은 강남은 오르고 강북은 안 오르죠. 이래서 강남북 격차가 자기들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오히려 거꾸로 막 가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서울시장이 이런 것은 그 관점을 갖고 일머리만 똑바로 알아도 이런 일들을 조정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강남북 격차를 거꾸로 오히려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장 역할이 강남북 격차를 완화하고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서울시장의 일머리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눈에 많이 보이는데 박 시장은 거꾸로 많이 가셨어요. 그래서 강남북 격차, 강남과 강북을 두루 알고 있고 일머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 저는 상당히 저는 해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왜 아까 서울 블라썸 같은 것도 그 다음에 허니스카이 같은 것도 왜 강북과 강서의 4개 권역을 택해서 제가 하겠다 말씀드리는 게 이런 이유들입니다. 제가 받은 4군데도 지금 어디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거기다가 그걸 만들면 이게 이제 주변 인근 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이렇게 트리거가 되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거기다 딱 만들면 인근 개발이 확 되고 인근이 발전하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만들어지면 그 일대가 쫙 발전을 하는데 그런 일머리를 모르는 시장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강북은 확 발전합니다. 그리고 강서도 사실은 강북은 아니지만 비강남권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 대표적인 지역인 거거든요. 그런 데를 딱 잡아줘야 되는 게 이제 시장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혜선 선배님 말씀이 정말 제가 그래서 그 말씀에 너무 공감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 7월에 박원순 시장의 유보가 있고 나서 처음에는 국민의힘에 그리고 중도 보수에게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달이 흐르면서 계속 언론에 나오는 보도는 우리 당 인사들의 입을 통해서 사람 없다는 얘기만 몇 달을 나왔습니다. 사람 없다는 얘기를 우리 당 인사들이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선거가 민주당이 유리한 국면으로 흘러가는 걸 나오면서 당을 사랑하고 또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많은 애국 시민들이 저한테도 하는 얘기가 왜 너희 당에서는 뛰어나오는 사람이 없냐. 뛰어나와서 판을 만들고 선거를 끌고 가고 선거에 본부를 터뜨리는 사람이 없냐. 다 자기 몸만 사리고 있냐. 저한테 그런 질책들이 수없이 쏟아졌어요. 그러면서 너는 왜 안 뛰어나가냐. 너는 왜 그 본물을 터뜨리지 않느냐. 너가 여태까지 당에서 그렇게 많은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았고 기회를 누렸는데 너는 왜 몸을 던지지 않느냐. 그런 질책이 수없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김혜선 의원님이 저한테 주신 이런 질책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제 딴에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오늘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공시지가 많이 올려서 재산세 폭탄에 대해서 1가구 1주택 9억 이하에 대해서는 서초구청에서 50% 감면을 하겠다. 이제 서울시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하나와 또 한 가지는 서초구청에서 청년 기본소득을 실시하겠다 해서 이런 구체안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기본소득, 이게 기본소득 개념 아까 여러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청년 기본소득은 가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무슨 학구적인 그런 개념으로 어렵지만은 학계청에 가야 되는데 서초구청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청년 기본소득 제도 구체적인 내용을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그거는 조금 좀 경쟁 후보가 하는 거를 조금 제가 말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그거는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후보를 모시고 서울시의 정책, 또 경제시장, 또 정치시장 등등 여러 가지 난제에 대한 잘 토론을 마쳤습니다. 판단은 아마 국민들이 하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이혜훈 후보님 아주 훌륭한 식견과 또 정치적인 감각, 경제적인 어떤 통찰력 등등 많은 부분을 갖춘 후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서울시장 후보 이혜훈님을 모시고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한 10분간 쉬었다가요. 네. 4시 반부터는 이진복 부산시장 후보를 모시고 계속